실연, 연애가 상실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있죠. 그걸 견딜 때 웬만한 걸로는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노래와 그 다음에 막 클래식 음악, 바이올린 같은 거, 그러거나 이 시를 읽습니다. 어우, 엄청난 얘기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 이거 어떡해?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겠구나. 시를 도대체 왜 읽어야 되냐? 음, 시라는 거는 뭐냐? 아마도 요즘 세대들, 특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뭐 시를 읽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시라는 게 꽤 괜찮은, 꽤 멋진 즐길거리다. 라는 거를 알려주려면은, 알려주기 위해서 단 하나의 시를 고른다면 뭘까라고 했을 때 제가 들려줄 수 있는 시는 바로 이 시입니다. 이성복이라는 위대한 시인이 계십니다. 대한민국에. 그분의 남해금산이라는 시인데요. 어, 지금 이 시가 1, 2, 3, 4, 5, 6, 7, 7행으로 되어 있어요. 즉, 7줄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를 천천히 읽어보는 것만으로 하나의 영화가, 이야기가, 그리고 이제 어떤 가슴을 찌르는 울림 같은 것이 그냥 딱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라는 것이 효율적인 장르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딱 7줄. 우리가 영화를 한 편 볼래도 2시간이고 어떤 거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려고 하면 되게 짧은 광고를 본다고 그래도 15초, 30초짜리 광고에서 감동받기 어렵거든요. 거의 1분 넘어가는 아주 잘 만들어진 어떤 영상을 보았을 때에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건데, 그것도 뭐 수많은 어떤 비주얼이나 음악이나 편집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시라는 것은 그냥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글자와 오로지 그것을 읽는 여러분의 상상력. 그걸 가지고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만지고 느끼고 머릿속에서 재생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정말 괜찮은 즐길거리다. 그 무슨 북어 북어 좀 그런가? 오징어? 아니면 문어다리. 그러니까 되게 촉촉하게 이렇게 회로 먹거나 끓여서 먹는 그 데친 오징어가 아니라 잘 말려가지고 딱딱하게 이제 수분기를 쫙 빼놓은 그런 오징어나 문어다리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씹으면 어때요? 이렇게 오래 씹을 수 있잖아요. 다리 하나를. 그래서 거기서 계속 그 맛이 나오죠. 약간 그런 장르, 잘 엑기스가 이렇게 응축되어진 그런 장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위대한 태백산맥의 조정래 선생님은 자기 부인이 시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부인이 훨씬 시인인 부인이 자기보다 훨씬 위대하다고, 그러니까 수준이 한 수위 뭐 한급 위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본인은 시인이 되지 못하여서 소설가가 됐다라고 말하셨거든요. 사실 그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대작가신 그분이 태백산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즘 세상에 그런 것을 누가 읽는가라고 말하실 수 있겠죠. 엉덩이를 붙이고 그 활자를 읽는다는 건 참
그것도 어떤 대하 소사시 같은 거니까.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학창 시절에는 문학 소녀라고 하면은 그런 것쯤은 하나쯤은 그냥 문학이 뭔지 잘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래도 그 책을 읽잖아요. 그게 10권이었나 12권 잘 기억도 안 납니다. 고등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그걸 다 읽고 나면 그냥 가슴에서 그냥 뻑적지근하게 뭔가 깊은 어떤 감동이 확 올라옵니다. 그거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어요. 굵은 어떤 그 나무통 같이 아주 굵직해가지고 이렇게 막 한아름 끌어안을 수도 없는 막 서해 붓글씨 같은 거 보면은 막 되게 뭐라 그래야 돼요? 막 이렇게 되게 막 굵게 막 써내려간 어떤 볼드하다 그러죠. 볼드해서 강한 정말 자잘한 아리아리한 잔챙이들은 절대로 느낄 수 없는 아주 굵직하고 묵직한 이렇게 아주 한번 탁 치면은 한 대 딱 맞으면 깊이 뼈까지 뼈골까지 쑤셔오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와 울림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장르이다. 오징어 같은 그런 장르인 이 시를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서 한국말이 얼마나 정확하게 쓰여졌을 때 정말 아름답고 멋진가 또 얼마나 그 읽는 사람이 주관적이나 주체적으로 이거를 즐길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요. 이게 제가 그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한번 저의 그 시를 저와 제가 이 시를 읽었는데 이 시를 같이 읽게 된 배경은 그러니까 문장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정확하지 않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좀 정확하게 표현하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려다가 이 시를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옛날 고리타분한 시를 이 친구들이 이런 힙한 요즘의 젊은 정말 20대 친구들이 이거를 일제시대 얘기냐 지루하다라고 하면서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눈이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깜짝 놀라가지고 네, 깜짝 놀라서 이제 이게 와 닿을 수도 있는 컨텐츠네? 정말 내가 이 시를 좋아하는 거가 말이 되는구나 라고 느껴서 이거를 이제 해보기로 한 거죠. 단 하나의 시를 고르라고 하면 일단 저는 이 시를 고릅니다. 사랑의 본질이 뭐냐라고 묻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길게 말하지 않고 이 시를 들려줄 것 같습니다. 또 동시에 그러니까 실현을 한다고 해야겠네요. 당한다기보다는 마치 꼭 실현은 당한다 그러죠. 왜냐면 내가 피해자죠. 항상 상대방이 나를 차버려서 내가 외롭게 됐다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데 연애가 끝나는 것 자체가 상실이고 그 실현은 하는 거죠. 사실은 어떠한 형태로든 내가 당한 거라고 느껴지고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니고 그 연애의 뜨거움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것이 영원히 내 것일 거라고 믿었던 그 감정, 이걸 영원히 어떤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시기가 반드시 지나가고 연애가 상실되는 그 순간이 왔을 때 느끼는 그 감정 있죠. 그걸 견딜 때 웬만한 걸로는 해결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럴 때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노래와 그 다음에 막 클래식 음악, 바이올린 같은 거, 막 정경화 선생님의 바이올린 같은 거 막 찌르는 그런 막 현의 막 그런 선율을 들어요. 막 그러거나 이 시를 읽습니다. 그러면 눈물이 뚜두두 떨어져요. 네, 그런 시입니다. 자, 두 줄 읽어볼게요.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제 생각에 오늘 영상은 일단 두 줄로 끝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이 두 줄이에요. 한 여자. 한 여자라는 건 뭘까요? 여자 중에서 한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죠. 무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무리의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무리의 여자나 무리의 뭐 남자나 무리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띄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한 여인이 특정한 어떤 한 여인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눈에 띄는 어떤 한 여자가 돌 속에 묻혀 있었네. 자, 돌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아, 지금 이 소리는 저희 고양이예요. 돌이라는 건 돌 속에 묻혀 있었다는 건 이거는 주라기 공원의 어떤 화석일까요? 호박에 들어가 있는 곤충 같은 걸까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이게 시라는 거죠. 우리가 시를 읽을 때는 무한히 상상한다. 이것은 언어를 응축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어떤 상징이다. 아주 압축을 해가지고 상상할 수 있게 키워드만 올려놓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돌 속에 묻혀 있었다. 돌 속에. 돌이라는 것은 딱딱한 것이죠. 딱딱한 형상 속에 여자가 들어있어요. 묻혀 있었네. 묻혀 있었다는 건 안에 꼭꼭 쌓여 있다는 거죠. 원래는 돌 속에 완전 묻혀 있으면 안 보이겠죠. 근데 이 사람이 한 여자 돌 속에 묻혀 있었네 라는 것은 그 여자를 봤다는 거죠. 내가 지나가다가 어떤 돌 속에 묻혀 있는 여자를 발견을 했다는 뜻입니다. 딱딱한 것에 묻혀 있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 여자는 생명체죠. 여자가 실제로는 되게 말랑말랑하고 생기 있는 여자였을 것만 같은데 그 여자 자체를 놓으면 되게 자유롭게 이렇게 물렁물렁하게 움직일 것 같은 여자인데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딱딱한 환경에 지금 놓여 있네? 원래는 저렇지 않을 텐데 원래는 말랑말랑한 존재인데 지금 상황이 저렇네 라는 걸 이 사람이 발견을 했다는 뜻이에요. 뭐 예를 들면 저는 처음에 이 시를 읽었을 때 이끼라는 영화에서 유선 씨의 역할이었나? 되게 이상한 되게 막 이상한 마을이죠. 남자들로 둘러싸인 이상한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제 갇혀 있는 듯이 그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굉장히 고통받는 채로 자라고 있는 어떤 여인이 나와요. 약간 그런 것도 떠올랐어요. 뭐 시골 마을에 있는 어떤 무식한 시골 동네 모든 시골이 무식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거칠고 무식한 사람들 속에 있는 어떤 섬세하고 어린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얘는 되게 도시에 가거나 뭔가 세련된 상황에 놓이거나 자유로운 상황에 놓이면 되게 빛날 것 같은 그런 여자애가 지금 되게 어디 막 염전 노예처럼 딱딱한 곳에서 막 이상한 밥을 퍼먹으면서 뭔가 주눅 들어가지고 이렇게 옴짝달싹 못하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많은 여자들이 다 이렇게 돌 속에 여자들이 자유롭지 못하구나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한 여자만이 그 여자의 실제로 그 안에 있을 어떤 자유로움이 있을 거라는 거를 이 남자가 화자라고 합시다. 이 여자를 본 거예요. 발견. 좀 다른 애다. 한 여자니까. 저 하나 애는 수많은 다수와 다른 하나다. 그 아이는 저렇게 딱딱한 환경에 놓여있지 않았다면 좋았을 애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광경입니다. 이 순간은 일종의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를 특별한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발견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는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야. 그 한 사람으로서 너는 하나로서 굉장히 특별해.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야. 내 눈에는 너의 어떠한 말랑말랑함이 보여. 이때의 발견, 이 어떤 장면, 우리가 어떤 대상을 바라보는 그 장면. 길에서 울고 있는 여자, 운동화 끈을 묶고 있는 여자, 밥을 먹으면서 시선을 돌리는 어떤 여자, 자전거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는 어떤 남자,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 거기에서 발견되는 어떤, 뭔가 달라. 뭔가 시선을 끌어. 뭔가 안쓰러워. 뭔가 난 저 아이의 속을 알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순간이죠. 그 순간이 우리가 사랑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첫 번째 연에서 지금 보니까 11글자죠. 딱 11글자로 저는 하나의 장면이 그려졌어요. 무수히 많은 장면들이. 그리고 그 여자 사랑에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자, 한 여자가 그 여자가 됐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한 여자는 아까 그 한 여자죠.
수많은 여자 중에 한 여자를 내가 봤어요. 근데 그 한 여자가 이제 그 여자가 됐어요. 그 중에 어떤 특성을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이제 그 사람 유일한 유일자가 된 거예요. 딱 그 여자. 딱 그 여자. 그 여자를 내가 이제 그 여자 말랑말랑 할 수 있는 그 여자라고 생각했잖아요. 그 여자를 내가 본 거예요. 시선을 준 거죠. 따뜻한 시선을 준 거예요. 내가 그 시선을 주자마자 그 여자가 그 여자 사랑해. 나도 돌 속에 들어갔네. 뭐죠? 그 여자도 나의 그걸 안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도 나를 사랑을 해준 거예요. 내가 그 여자를 발견해. 너의 특별함을 발견하자마자 그 여자는 수많은 여자 중에서 말랑말랑한 특성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이제 그 여자 특별한 한 명이 되고 난 너의 특별함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여행 중이었다고 칩시다. 그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가 이 여자를 발견해서 마을을 떠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딱 발견한 그 순간에 그 특별한 여자가 자기를 특별하게 바라보는 이 남자의 시선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느꼈기 때문에 사랑으로 보답을 한 거예요. 그 여자 또한 시선을 보낸 거예요. 그 여자도 나한테 사랑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어떻게 했나요? 돌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마을을 떠나지 못한 것을 넘어서 돌 속으로 들어갔어요. 이건 어떤 의미죠? 그 여자가 있는 곳으로 같이 들어갔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이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건 돌이야. 돌은 딱딱한 곳이야. 돌이 편한 곳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돌에 들어가 있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자를 발견한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데 돌 속에 들어갔네라고 말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어, 돌이 편한 게 아니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돌 속에 들어 있어. 그럼 내가 함께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거길 들어가야죠. 자, 사랑하니까 너 나와. 너 돌 아니야. 너 나랑 도시 가자. 이게 아니고요. 상대에게 이리 나와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있는 그곳에 내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를 향해서 내가 나를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연에서 내가 이미 그 여자를 발견해서 잘난 척하고 분석하는 안타까워하는 사람에서 그것을 넘어서서 사랑을 하게 되니까 그 사람의 환경 속으로 그냥 자기가 살던 걸 잊고 들어가 버리는 바로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연까지예요. 여기서 이제 사랑의 시작 그리고 사랑의 진행이죠. 어떻게 남녀가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어떠한 태도로 다가가는가라는 것이 두 줄에서 딱 끝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이 두 줄에서 이게 딱 끝난다는 게? 저는 이 두 줄을 딱 읽었는데 이제 막 뭔가 엄청난 얘기가 시작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 어떡해? 이거 이제 큰일 났네? 이제 큰일 났겠구나.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쩌면 이렇게 보세요.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놀라운 위대한 시인은 대단한 무슨 우리가 시라고 생각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엄청난 뭐 예쁜 단어, 무슨 멋있는 단어, 뭐 시나브로, 무슨 아름다운 한국어 그런 거 없습니다. 아무도 이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알지 않을까요? 1학년, 2학년? 한 그가 있으니까 좀 어려우려나? 자, 모두가 다 아는 그 단어. 어떠한 꾸밈도 없는 아주 묵직하고 아주 정확하고 아주 단순하고 담백한 단어 몇 개를 이용해서 몇 가지 문장을 군더더기 없이 딱 썼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보통의 이야기라면 들어갔네에서 끝나요. 남녀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사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라고 끝날 텐데 이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될 겁니다. 라고 우리는 막연히 알죠. 앞으로 지금 5개의 연이 남아있죠. 지금 이 2개의 연에서 이런 배경 설명이 다 끝나는 거예요. 무대 장치, 세팅, 인물 설정, 캐릭터 소개, 이야기 서사의 시작. 우리가 뮤지컬 시작할 때 배경 나오고 배경 설정 나오고 뭐 오페라 유령 나오고 크리스틴 나오고 그녀의 어떤 노인 상황 나오고 하는 것처럼 저는 이 시를 해석을 읽은 적도 없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해석이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시는 자기가 마음대로 읽으면 된다. 그림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시를 우연히 이 두 줄을 읽었을 때 덜컹했죠. 다음 연은 다음 시간에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제 얘기가 재미있으셨다면 다음 에피소드에서 같이 함께 하시면서 이 시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그리고 사랑의 본질과 이 남녀의 스토리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우리 가슴을 치는지 느껴보도록 하시죠. 오늘 같이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